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재고조사표 작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재고조사표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결산정리분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산정리분계겠죠.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 결산정리분계해야 될 사항을 모아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니죠. 재고조사표가 뭐냐. 결산정리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고 이제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 확인이 되면 기초 재고에서 당기에 매입한 금액에다가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빼버린 게 판매된 것의 원가 아니냐, 매출 원가를 대체 분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고조사표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얼마 계산할 건지, 대선충당금을 얼마 설정한 건지 할 건지,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면 기말 공정가치가 얼마여서 유가증권을 얼마로 평가를 할 건지, 뭐 이런 거 등등등을 다 모아놓는 표가 재고조사표다. 우리 시험으로 보면 이게 실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기말 재고가 얼마입니다. 뭐 감가상각비는 얼마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주권 공정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산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 손익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결산 정리 사항이 있네요. 1번 보시면요. 기말 재고 자산 파악하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상각하고 매출 채권의 충당금 설정하고 단기 매매주권 갖고 있으면 평가하고 뭐 다른 유가증권도 평가하고 외화 자산 부채가 있으면 평가해서 외화 환산이익 손실 처리하고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손익 계정에 대해서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기타 연도 중에 현금 과부적 처리한 게 있으면 기말이 안 밝혀지면 잡이익, 잡손실 돌리고 뭐 소모품 정리하고 가지급금 정리하고 법인세 추산하고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겠죠. 결산 정리 사항을 적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계 처리는 이미 다 각 개정 과목별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빠르게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제품 매출 원가의 대체 분계예요. 제품 매출 원가. 왜냐하면 그동안 물건을 팔 때는 매출만 잡았지 이 제품을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에다가 단기의 제품은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가지고 뭘 빼겠어요? 기말에 여기서 재고조사표에서 알려줬잖아. 기말의 실질 재고조사가 얼마입니다. 기말 재고를 빼면 그게 제품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할 때는 제품을 바로 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 같으면 상품 바로 빼버리고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게 한 줄로 끝나.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책에다가 표로 그려드렸어요. 흐름을. 지금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지금 여기 나오는 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 얼마, 제공품 재고 얼마, 제품 재고 얼마 하고 버튼을 딱 눌러서 전표 추가를 하면 나오는 분기의 뼈대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실 텐데 저 전표를 눌렀더니 분기가 쫙 생겨. 그리고 이걸 읽을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서 써드린 거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 차에서 강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흐름은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시험을 위해서는 그냥 재고자산의 파악만 해서 금액만 넣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자동분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분계라고 표시된 거는 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숫자만 넣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생기는 분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계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제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는 원재료 재고, 제공품 재고, 제품 재고 누르고 뭐 상품 재고 이렇게 넣고 누르면 생기는 분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무를 위해서 한 번만 다음 시간에 이 분계의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분계는 실무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 해야 되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자산 등록하고 올해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을 찾아서 분괴를 하시는 거잖아. 그것도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괴를 할 텐데 이것도 할 필요 없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감가상각비에다 금액만 넣으시면 돼. 윗칸, 아래칸, 제조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에 무형자산을 상각해야 될 금액 이것도 무형자산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분괴를 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직접 상각하니까 얘가 만약에 개발비면 무형자산은 직접 사라져요. 누계획을 쓰지 않고 이렇게 여기 개발비 썼으면 개발비 바로 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매출 채권에다가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대손 충당금 설정 이미 대손편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 기말 매출 채권 잔액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얼마의 대손율을 추정해서 설정을 할 거냐. 뭐 1%면 1%. 설정률 이렇게 계산해서 그동안에 남아있었던 충당금 잔액 있죠. 요거 뺀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너는 너무 많이 설정이 됐다. 얘기했더니 음수가 나더라.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없애버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에 해당 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전표 누르면 돼요. 근데 환입은 직접 수동으로 분괴하셔야 됩니다.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집어넣으면 되고 환입될 것은 분괴를 해서 일반 전표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갖고 있다. 단기 매매증권을 갖고 있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튀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올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고 떨어져 버렸다. 단기 매매증권 없애고 평가 손실 한다고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화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다.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갖고 있으면 기말에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뭐 외화 외상 매출금 또는 그냥 외상 매출금이면 자산 늘리고 그 벌어진 차이를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나면 여기는 외화 환산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비용과 발생은 뒤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연도 중에 현금 차이가 벌어져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렇게 처리했다면 기말에 연도 중에 이제 차이를 찾아서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대체해서 없애야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처리, 비용 처리하는 방법, 자산 처리하는 방법. 바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12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게 있다. 연도 중에 가지급금. 돈은 나갔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끝까지 안 밝혀지면 기말에 가지급금을 해당 계정으로 대체시키고 가수금이 들어왔는데 가수금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끝까지 안 밝혀지면 기말에 해당 계정권을 돌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걸 외부에 보고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비용. 자, 연도 중에 법인세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있었죠. 현금하고 법인세 중간연합했다. 그럼 선납세금 처리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게 원천징수 당하는 거죠. 내가 이자 수익이 생겼는데 은행에서 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떼고 주더라. 그러면 선납세금. 이렇게 연도 중에는 선납세금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추정을 했더니 법인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미리 내놓은 게 있잖아. 그럼 선납세금 다 빼고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100 만들고 여기가 뭐 한 50만 원이면 선납세금을 50 없애고 나머지는 당장 낼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내야 되니까. 보통 12월 말 법이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낼 거니까 당장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설명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가 프로그램에서 실습해보면 알겠는데 이 선납세금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 않고 선납세금 자리에 숫자 집어넣고 결산자료 입력에 그다음에 법인세 추가 계상의 자리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붕괴는 이해는 하셔야 되겠죠. 전체 뼈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관한 얘기만 잠깐 볼게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는 방법과 비용 처리하는 방법의 기말 결산 시 회계 처리 차이만 잠깐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은 첫 번째가 비용 처리하는 방법 볼게요. 그 다음에 자산 처리. 소모품 20만 원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줬어요. 자, 비용 처리한 사람은 소모품을 샀을 때 그냥 비용 처리해. 소모품 비 20만 원 현금 줬다고 할게요. 현금 20만 원. 이 사람은 자산으로 처리한대. 그러면 소모품 20만 원 현금 20만 원. 그거 열심히 이제 쓰겠죠. 기말 결산일이 됐는데요. 12월 31일인데 소모품을 덜 쓴 게 있더래요. 미사용액이 8만 원 남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덜 쓴 게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다 비용 처리해놨잖아요. 비용 20이야. 덜 쓴 것만큼은 비용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소모품 비를 8만 원만큼 줄여요. 그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12만 원만 되는 거잖아. 덜 쓴 게 저만큼이면 사용액은 12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만나서 12만 원이 비용이 되도록. 그리고 덜 쓴 것은 다시 자산으로 돌려놓는 방법. 소모품 8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 자산으로 처리했죠. 사용액이 1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2만 원을 빼야 돼. 소모품을 12만 원만큼 썼잖니. 그러니까 소모품 비가 12만 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지우면 이쪽에 자산이 8만 원이 남게 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소모품비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지금 결산의 절차 중에서 시산표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그 다음에 결산 정리 분계들을 쭉 대표적인 거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계, 이것들까지 분계가 반영이 돼서 바뀐 것이 수정된 이후의 시산표예요. 처음에 막 그렸던 시산표, 재고조사표 작성해서 결산 정리 분계하고 나면 이 분계들까지 반영한 그림을 그린 시산표가 수정된 이후의 시산표입니다. 그러면 결산의 예비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정산표 작성은 뭐 임의적인 거니까 놔두고.